지금 조용히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100년의 질서를 뒤집었습니다. 5,190만 명, 영국에서 유튜브에 접속한 사람 수입니다. 그리고 같은 달 BBC 전체 채널을 다 합쳐도 도달한 사람은 5,080만 명이었습니다. 110만 명 차이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튜브가 BBC를 추월한 달이었죠.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라 불리는 보편적 접근성이 처음으로 흔들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통장과 연결됩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영국 방송사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매달 내는 수신료와 이어지고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떤 정보 환경에서 자라는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공영방송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자리에 있다고. TV를 켜면 채널 한 번에 BBC가 있었고 가장 신뢰받는 방송사라는 위상이 그 자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흐름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TV를 켜면 넷플릭스 화면이 먼저 뜨고 유튜브가 홈화면을 장악하는 동안 구조는 우리가 체감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6년 1월 21일 BBC가 유튜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방송 클립을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유튜브 문법에 맞게 기획하는 전용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BC 사장 팀 데이비는 이 결정을 모두를 위한 가치 전략이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하면 시청자가 어디에 있든 거기까지 찾아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시에 BBC는 이 협업을 통해 영국 전역의 차세대 크리에이터와 프로듀서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영방송이 콘텐츠 제작자 생태계까지 아우르겠다는 구상이라고 해석됩니다. 이 결정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2022년으로 돌아가야 배경이 보입니다. 그해 팀 데이비 사장이 공개 강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BC는 향후 10년 내에 온라인 전용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기존 지상파 방송을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공영방송이 전파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순간이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과장된 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선언이 아니라 예고였습니다. 숫자를 보면 그 결단이 불가피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BBC 1의 평균 시청자 연령은 60대입니다. 2000년대 초와 비교하면 10년 이상 고령화가 진행된 셈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16세에서 24세 연령대입니다. 이들에게 BBC는 더 이상 필수제가 아닙니다. 방송을 전혀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BBC를 안 보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원하는 걸 다 찾을 수 있으니까요. 2023년부터 BBC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컬 라디오 AM 송출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청취자를 디지털 라디오와 앱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양 채널 BBC사와 어린이 채널 CBBC는 2027년 지상파 중단을 앞두고 온라인 전환 작업이 진행 중이었죠. 아직 지상파 전체가 꺼진 건 아닙니다만 영국 정부가 올해 안에 BBC의 지상파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4년 주파수 이용 완료 시점이 배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BBC가 이 결단을 혼자 내린 게 아닙니다. 이 지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영국 미디어 규제기관 오프콤이 TV 전송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시청자는 인터넷으로 이동하는데 방송사는 여전히 지상파망을 유지하는 비용을 동시에 부담하고 있다. 이 비용 대비 편익이 무너지는 임계점이 2030년대 중반에 온다. 결론은 보편적 인터넷 접근권을 전제로 한 지상파 완전 중단이 최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BBC의 선언이 의지였다면 오프콤 보고서는 그것을 숫자로 뒷받침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영국 의회가 미디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핵심 조항은 TV 제조사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스마트 TV 홈화면 최상단, 즉 시청자 눈길이 가장 먼저 닿는 이른바 골든존에 공영방송 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디지털 시장이라는 약육강식의 전쟁터에서 국가가 법으로 공영방송에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준 셈이라고 해석됩니다. 그 기반이 갖춰진 뒤에야 BBC는 과감한 외부 확장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2년 BBC 사장의 선언, 2024년 규제기관의 증거, 같은 해 의회의 제도 설계, 그리고 2026년 유튜브와의 랜드마크 딜.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2인 삼각이라고 부릅니다.
정부와 규제기관과 공영방송이 짜고 친 것처럼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그 기반이 갖춰진 뒤에야 BBC는 과감한 외부 확장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순서입니다. 선언이 먼저 나오고 증거가 뒤를 바쳤고 제도가 안전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실행이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유튜브 딜이 보통의 계약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통상 유튜브 안에서 광고 영업은 구글이 독점합니다. 어떤 채널이든 콘텐츠를 올리면 광고 수익의 주도권은 구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에서 BBC 자회사는 직접 광고 영업권을 가져갔습니다. 스폰서십 판매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안에 있으면서도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BBC는 알고리즘 우대 노출을 약속받았고 유튜브가 보유한 시청자 행동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습니다.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리는 10대와 20대에게 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유튜브가 얻은 것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의 저널리즘 브랜드를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신뢰성 있는 뉴스 플랫폼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결국 BBC는 젊은 시청자와 데이터를 얻었고 유튜브는 신뢰와 오리지널 콘텐츠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개인 유튜버와 중소미디어입니다. BBC 오리지널 콘텐츠가 알고리즘 우대를 받는 환경에서 이들은 더 불리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이 구조적 비대칭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영국이 저러니 KBS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안테나로만 지상파를 시청하는 가구는 전체의 3%입니다. 영국에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11%입니다. 한국의 지상파 채널은 6개입니다. 영국의 지상파로는 100여 개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지상파 중단이라는 단어를 써도 양국에서 그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 미디어 시장을 보면 현재 상황이 더 복잡하게 보입니다. 규제기관은 시장 탓을 하고 시장은 규제기관 탓을 합니다. 정부는 지상파 사수라는 오래된 구호 안에 머물러 있고 통합미디어법 논의에서 철학보다 형식이 앞서고 있습니다. 영국이 2022년부터 4년에 걸쳐 선언, 증거, 입법, 실행의 순서를 밟아온 것과 대비됩니다. 시장을 방치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지금이라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논의를 민관이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디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은 BBC가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이미 핵심 질문에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회에 공영방송이 필요한가? 공영방송은 시장 경쟁의 한 행위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공론장 인프라라는 정의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규제 설계가 따라왔고 입법이 따라왔고 BBC의 전략적 결단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결과만 이식하려 하면 토대 없이 건물을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이 저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 전에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 오랫동안 쌓인 과제들에 대한 답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현재 통합미디어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만들어진 방송법은 OTT도 유튜브도 없던 시절의 법입니다. 지금 환경을 담을 수 없다는 건 모두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이라는 초안이 2026년 1월 말에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 초안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입니다. 넷플릭스와 KBS의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구독료를 받고 글로벌 광고 수익을 올리고 수억 명의 행동 데이터를 통제하는 사업자입니다. KBS는 수신료로 운영됩니다. 이 둘을 동일 선상에 놓으면 형식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영방송에 더 큰 규제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미디어 국가협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의 핵심은 전송기술이나 사업자 유형으로 규제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론 형성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규제의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넷플릭스가 뉴스를 만들어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영방송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만 총 7번 개정됐습니다.
고정된 법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질서를 계속 조정하는 살아있는 제도라고 해석됩니다. 여러분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직업부터 봐야 합니다. 언론계, 방송계, 미디어 관련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BBC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해외 방송사 소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BBC가 유튜브 전용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획 단계부터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은 제작 방식과 필요한 역량이 바뀐다는 신호입니다. BBC는 국립영화 텔레비전학교를 통해 150명의 미디어 전문가에게 유튜브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송 문법과 유튜브 문법은 다릅니다. 어떤 산업이든 도구와 언어가 바뀔 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밀려납니다. 미디어 업계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부동산 방향을 가늠하고 투자 판단을 내릴 때 어디서 정보를 얻습니까? 그 정보 생태계가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것만 보게 되는 구조가 강화되면 공영방송이 오랫동안 제공해온 검증된 정보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투자 환경을 이해하는 일과 이어집니다. 공영방송이 약해지는 속도만큼 정보 비대칭이 커지고 그 비대칭은 결국 개인의 판단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자녀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 10대는 BBC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영국의 16세에서 24세 시청자에게 BBC는 이미 없는 방송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10대에게 KBS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마 채널 이름은 알아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세대가 20년 뒤 미디어 환경을 결정하는 유권자가 될 때 공영방송은 어떤 근거로 수신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세대와의 접점을 만들지 않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자산의 문제입니다. 직접적인 연결고리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이 무너지면 정치 판단이 흔들립니다. 정치 판단이 흔들리면 경제 정책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연금과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도 영향이 옵니다. 공영방송은 도로나 전기 같은 인프라입니다. 존재할 때는 인식하지 못하다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런 종류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통장과 연결됩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유튜브 활용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젊은 시청층을 찾아가야 한다는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상업적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영방송이 클릭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은 모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BBC의 실험이 어떻게 기결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BBC의 이번 실험 어떻게 될까요? 두 방향이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BBC가 유튜브 플랫폼 안에서 광고 영업권을 직접 가지고 알고리즘 우대를 받으면서 젊은 세대에게 다시 도달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BBC 오리지널 콘텐츠의 영향력이 유지된다면 레거시 미디어와 빅테크의 공생 모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나라의 공영방송이 이 경로를 참고할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BBC가 먼저 실험하는 동안 그 결과를 보면서 최적화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신뢰성을 가진 방송사와 데이터를 가진 플랫폼이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한다면 이 모델은 작동할 수 있습니다. AI가 콘텐츠를 쏟아내는 시대에 검증된 저널리즘 브랜드의 가치는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위기 시나리오는 구조적으로 다른 결론을 향합니다. BBC가 유튜브에 콘텐츠를 공급하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에 대한 의존이 시작됩니다. 어떤 콘텐츠가 얼마나 노출될지는 유튜브가 결정합니다. 클릭수가 많고 체류 시간이 긴 콘텐츠가 우선시되는 구조에서 복잡한 의회 보도나 지역 공동체 이슈, 어렵지만 중요한 공익 콘텐츠는 알고리즘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BBC가 서서히 유튜브 문법에 맞춘 콘텐츠를 만드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플랫폼 장악력을 포기한 대가가 콘텐츠 영향력마저 잃는 것으로 기결된다면 이 실험은 공영방송 역사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다가 사라진 전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국 공영방송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KBS 리더십은
그 계기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다시 한 번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올해 동계올림픽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더 선명해집니다. JTBC가 중계권을 가지고 있고 가시청 가구 기준을 90%로 설정했습니다. 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는 올림픽을 볼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이라면 당연히 중계해야 한다고 여겨온 국민적 이벤트를 지금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95%를 위해 5%를 희생하는 공리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BBC도 영국 정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어떤 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고령층, 저소득층, 농촌 지역 거주자,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없는 사람들. 이들을 품지 못한다면 공영방송은 형식만 남는 껍데기가 됩니다.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제도 설계가 가능했고 그 위에서 BBC의 과감한 실험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미디어법 논의의 핵심 질문은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왜 통합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은 통합하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 미디어를 산업부문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한다면 통합미디어법은 규제의 형평성이나 시장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의 제도적 재구성이라는 과제를 중심에 둬야 합니다. 그 철학 없이 형식만 바꾸면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AI 시대가 되면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은 유튜브가 콘텐츠를 추천하는 시대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AI가 직접 뉴스를 쓰고 편집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 환경에서 검증된 저널리즘, 신뢰할 수 있는 팩트 기반의 콘텐츠를 누가 만들 것인가?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포기하면 공백을 채우는 건 알고리즘이 됩니다. 알고리즘은 클릭을 최적화할 뿐 진실을 최적화하지 않습니다. BBC가 유튜브와 손을 잡으면서도 저널리즘 브랜드의 독립성을 지키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플랫폼 장악력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콘텐츠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생존에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해석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 환경에서 살 것인가? 플랫폼이 보여주는 것만 보는 환경인가? 아니면 공영방송이 검증한 정보도 함께 유통되는 환경인가? 그 선택이 지금 BBC의 실험 앞에서 한국통합미디어법 논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BBC의 유튜브 파트너십,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영방송이 플랫폼을 활용해 살아남는 진화의 과정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공영방송이 플랫폼에 흡수되면서 콘텐츠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시작으로 보십니까? 두 시각 모두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이 매달 내고 있는 KBS 수신료, 공영방송이 유튜브와 파트너십을 맺고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신료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이 논쟁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드시 읽겠습니다. 공영방송의 미래는 제도가 결정하는 것 같아도 결국 시청자가 결정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외면하느냐, 어디에 돈을 내고 어디에는 내지 않느냐, 그 선택들이 모여서 BBC를 만들고 KBS를 만들고 유튜브를 만듭니다. 2030년대에 영국의 지상파 전파가 꺼질 때 BBC가 여전히 신뢰받는 저널리즘 브랜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유튜브 안에 묻혀버린 수많은 채널 중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지금 이 실험이 결정합니다. 한국의 공영방송이 그 이후에도 의미를 갖는지는 지금의 법 논의가, 지금의 전략적 결단이 결정합니다. 지금입니다.